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우리 몸에 효소가 부족하면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 효소가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음식으로도 충분한 건지, 이 효소와 관련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이 효소에 대한 궁금증을 갖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효소가 주는 건강 효과, 또 효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아 비만, 아이들 체형은 물론 건강에 있어서도 비만의 위험을 경계해야 하는데요. 소아 비만에 대한 말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 365 부활의 론리 나이트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을 위한 식습관 알고 드시면 좋습니다. 이 나이 들수록 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지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대사작용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효소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효소가 주는 건강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식품과학회장이신 서울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장판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효소란 무엇인가부터 또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소화, 면역, 노화 방지, 또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예. 네네. 자, 효소가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게 하는 식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의 이제 일상의 식습관을 되돌아볼 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효소는 본질이 단백질이라고 했는데 효소 단백질은 주변 환경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또 예민하게 처신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식생활 습관에서 효소를 막 활용할 때 어떻게 하면 효소의 활성을 극대화시켜서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습관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하죠. 예. 예. 자, 그러면은 예로부터 좀 전해지는 얘기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죠. 밥에 물을 말아 먹는 게 효소를 방해하는 안 좋은 습관이다. 예.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네, 옳습니다. 맞고요. 네, 효소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효소라 그러면 예를 든다면은 지난주에도 말씀 쭉 올렸는데 그중에 소화 효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화제, 이게 소화 효소의 덩어리인데 이런 소화 효소는 첫 번째 침 속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기억하는데 아나운서께서 이제 침 속에 무슨 효소가 저희들 중고등학교 배웠냐 이러니까 아밀라제. 예. 요즘은 이제 무슨 아제 하는 것을 에이즈로 이렇게 미국식으로 발음하게 하는데 그래서 아밀레이즈라고 그러는데 그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즈는 특별히 프티알린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고 그런 효소가 있어서 일단은 침을 가지고 소화작용, 음식물을 전분을 분해하는 그런 작용을 1차적으로 해줘요. 그리고 위액에서도 좀 효과적으로 좀 분해해주고, 그다음에 소장, 초기 혹은 췌장에서 나오는 각종 소화 효소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소장, 초기에서 또 위에서 많은 식품의 성분들이 분해가 되는데 그런 소화 효소들이 만일 물에 우리가 밥을 말아 먹는다. 그러면 물에 의해서 그런 소화 효소들이 희석이 되어버리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효소의 농도를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생겨버려가지고 그래서 소화 효소의 활성을 낮춰버리는 그렇게 해서 소화 효소의 작용을 어떻게 보면 낮춰버리는 그런 불리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식사 중에는 물을 조금은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좀 안 좋다는 거죠. 그렇죠. 물을 수시로 자주 드시는 건 괜찮다고 하는데
식사할 예. 때 그죠? 예. 그리고 예, 식사 전후로도 좀 물을 마시는 건 피하는 게 좋겠네요. 예. 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화 효소의 측면에서 본다면 또 효소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식전, 식후 약 한 30분 전후에서는 물을 이렇게 많이 드시는 것은 좀 피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예. 원인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유익했던 효소들의 농도를 낮춰버리는 수가 발생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예. 그러는 거죠. 단 식전 식후에 한 30분을 피한다면은 다른 시간대에서는 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은 나쁘지 않고 오히려 건강하죠.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사람은 수분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예. 물론 뭐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뭐 음식 드시다가 예. 목에 막히고 나면 물 드셔야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 그렇습니다. 피하는 게 좋다는 걸 예,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식전 물 한 컵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소화 효소를 생각하면 그게 꼭 좋은 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식전에 물 한 컵 정도는 당연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포만감을 왜냐하면 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는 선생님 말씀대로 포만감을 줘버리기 때문에 식사량을 줄일 수 있으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소화 효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음식물을 소화시킨다는 것이 영어식 표현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면은 그게 분해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소화가 예. 영어로 다이제스트 이 말인데 그렇죠. 이거 분해한다 이 말이거든요. 네. 음식물을 소화 분해하고 그리고 그래서 단단히로 좀 잘려져서 소장 초기까지는 그런 작용을 하다가 소장 말단에서 분해되었던 여러 가지 성분들이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일어나야지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너무 소화를 많이 시킨다든지 하면은 그래서 흡수가 많이 일어나면은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은 살이 찌게 되는 그런 현상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소화 효소의 활성을 조금 낮춰버리면은 그만큼 음식물을 소화를 못 시키고 그래서 흡수가 안 일어나서 변으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다이어트의 효과를 누릴 수는 있어요. 예. 네. 그러나 우리의 의미는 항상 뭐 건강을 생각한다면은 음식물을 정상적으로 소화 분해시키는 게 필요하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죠. 뭐 다이어트도 뭐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이 소화 기능을 위해서라면 그렇습니다. 물은 식전 식후에는 조금 피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네네네. 그리고 빨리 음식을 좀 드시는 습관 또 짜게 먹는 것, 뭐 이게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이게 효소와 관련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첫 번째 빨리 드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소화 효소가 자기 음식물을 만나서 소화 분해시키는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일종의 반응이니까 화학 반응인데 그 분해시키는 반응 시간이 빨리 드시게 되면은 시간이 짧아지니까 그렇겠죠. 소화 작용이 많이 일어나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시키려면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씹어가면서 혹은 시간을 두면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소화 효소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짜게 드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소금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대부분의 효소들은 자기 작용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소금이 보통 일반적인 효소의 저해제가 됩니다. 따라서 너무 짜게 드시면은 이 역시 소화 효소 작용을 방해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소금의 농도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역시 소화 효소 단백질의 변성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효소의 경우에는 그런데 소금의 경우 어떤 경우에는 이
효소가 종류가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수천 수만 가지 되는데 어떤 경우는 오히려 소금이 효소의 활성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짜게 드시는 습관이 일반적으로는 좋지 않는데 가끔씩 어떤 효소는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 분해한 효소 종류 중에 일종이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논란의 대상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짜게 드시는 것, 또 그리고 빨리 드시는 것은 소화효소 혹은 효소 작용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소금에 있는 어떤 그 성분이 그 소화효소 여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좀 너무 짜게 먹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고혈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 생각하면 싱겁게 드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주 정확하십니다.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뭐 충분히 소금은 섭취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이제 많이 드시고 계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이견이 약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싱겁게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효소를 생각하시더라도 일반적으로 본다면 보통의 경우라면은 피하는 게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이제 음식 궁합입니다. 어떤 음식과 어떤 게 잘 맞을까? 이 효소를 생각해 볼 때 어떤 식품끼리 만났을 때 좀 상승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잠깐 좀 언급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숙이 좀 설명을 올리죠. 그러시죠. 우리가 여름철에 딱 생각나는 게 이제 냉면, 또 냉국수 뭐 이런 경우에 무를 이렇게 살짝 얹어서 드신다든지 무김치랑 같이 드신다든지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렇죠. 그 음식궁합이 아주 잘 맞는 경우죠. 왜냐하니까 무 속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 다이아스테이즈, 디아스타제, 이렇게 표현해도 좋은데 그런 효소가 있습니다.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서 냉면이랑 같이 드시면은 소화 흡수하는데 큰 도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죠. 뭐 냉면집에서 냉면 드시면 보통 항상 무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오죠. 그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조합입니다. 그렇군요. 과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조상들께서 현명하셔서 아마 이미 이제 다 넣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고기 연육제로 많이 쓰는 키위. 키위 속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우리 고기 그러면은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그 단백질이 너무 또 가열하거나 그냥 드시기에는 딱딱하거나 질기거나 그런데 그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효소가 키위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주 활성이 높습니다. 액티니린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는데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가 높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배를 갈아 넣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배 속에도 정확하십니다. 배 속에도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게 다 들어가는 이유가 아주 있네요. 잘 어울립니다. 배도 아주 잘 어울리고요. 또 배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등심 스테이크를 드시고 난 연후에 배가 후식으로 나온다든지 또 고급 음식점에서는 가끔씩 파인애플도 나온다든지 또 파파인이라든지 무화과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후식으로 나오죠. 그게 아주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니까 등심고기 역시 등심 스테이크 역시 단백질 덩어리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파인애플 속에는 브로멜라인이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 또 파파야에서 나오는 그런 파파인이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 또 무화과 속에는 피신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어있는 전부 다 별칭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어울립니다. 잘 어울리기도 하고 또 같이 나오는 이유도 다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잔치 음식으로 잘 나오는 돼지고기 있지 않습니까? 돼지고기에 새우젓을 찍어 먹는 이유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우젓갈 내에 지방 분해하는 효소가 아주 높게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 전공이
지방 분해 효소입니다만. 예, 그러시군요. 그 지방 분해 효소 상당히 활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돼지고기랑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음식궁합 잘 맞는 것으로는 아주 전형적인 것들 제가 시간상 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께서 이제 예로부터 이렇게 다 드셔오셨던 게 이유가 다 있는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안에 그 이제 음식을 넣었던 게 희한하게도 또 더 맛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돼지고기에 새우젓을 같이 이렇게 먹으면 또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맛도 서로 어울리는 조합이지만은 그렇게 돼지고기를 좀 지방질을 분해해서 드시면은 그 맛 또한 구수한 맛하고 비슷한 맛으로 변해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예. 또 어떤 음식들끼리 궁합이 잘 맞을지 몇 가지 뭐 더 소개해 주실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 요거는 아주 전형적으로 효소랑 맞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예. 물론 다른 효소가 아닌 음식 조합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효소에 대해서는 요 정도 하는 게 효소와 관련해서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럼 반대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럼 그렇죠. 같이 먹으면은 예. 효과가 떨어지는 음식도 있겠죠. 예, 이 역시 맛끼리라든지 또 다른 음식 성분끼리 잘 맞지 않는 경우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 물론 그런 한 것들도 좀 일리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효소랑 제가 연결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형적인 게 이제 오이입니다. 오이. 오이 속에는 상당히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죠. 비타민이나 또 무기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단지 하나가 아스코리네이즈라고 하는 그런 효소가 하나 들어있어요. 예. 이거는 뭐냐면은 비타민 C를 모양을 바꿔버리는 그래서 파괴시키는 그런 효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비타민 C를 파괴시킨다고요? 예, 모양을 바꿔버리는. 예. 그래서 그 효소의 활성이 오이는 좀 강한 편인데 이런 오이랑 그래서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랑 같이 드시면 좀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비타민 C 하면은 뭐가 우리가 많습니까? 신 음식들 뭐 오렌지도 생각나고. 오렌지 좋습니다. 토마토, 사과. 예. 또 고추도 그렇고 브로콜리도 그렇고. 브로콜리. 예. 예, 이런 경우도 오이랑 같이들 드시면은 비타민 C를 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감귤류도 그렇고요. 감귤도 비타민 C 많죠. 예. 많죠. 그래서 오이랑 같이 드시는 것은 좀 피해 주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비타민 C가 모양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우리한테 도움을 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비타민 C 그러면 항산화력이 높기로 유명하거든요. 예. 우리 피부 노화 방지라든지 아주 높은 단계로는 우리 인간의 노화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는 반감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또 비타민 C 약으로도 보조제로도 챙겨 드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도 좀 조심해야겠네요. 웬만하면은 시차를 두고 드시는 것이 좋다 이런 것입니다. 흡수에 방해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 식사로 오이를 좀 많이 드셨는데 식후에 비타민 C를 하나를 드시게 되면은 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오이를 드시고 난 다음에 비타민 C 복용하는 이런 거는 관계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동시에 하는 것은 불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약간의 시간차만 두면은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같이 먹는 걸 피해야 하는 음식 또 있을까요? 이거를 효소랑 조금 연결시켜 보자면은 우리가 장어랑 복숭아랑 이렇게 드시는 경우도 장어와 복숭아? 왜냐하면 장어 속에는 우리가 고단백, 고지방 음식으로 유명한데 그렇죠. 물론 불포화 지방이 있으니까 나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 장어 상당히 활력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로 참 좋은데 이 복숭아 같은 것 이게 유기산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먹을 수 있는 우리 유기산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따로따로 드실 경우에는 상당히 둘 다 좋은데 같이 드시면은 복숭아 속의 이 유기산이
지방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장어를 드시면서 같이 드시면은 장어 속에 풍부했던 불포화 지방을 우리가 좀 분해해줘야지 좋은데 지방 분해 효소의 활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복숭아랑 같이 드시는 건 좀 피해주는 게 좋다 하는 그런 게 좀 피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그 외에도 사실은 우리 콩을 좀 본다면은 콩. 우리 노란 콩 대두우라고 말하는 이런 콩 속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저해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날콩으로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가 우리 음식에는 대부분 다 단백질이 있는데 같이 먹게 되면은 분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난소화성, 소화불량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소화 안 그래서 되는군요. 콩은 날콩으로는 절대 드시는 게 별로 좋지 못해요. 어느 분들은 보면 날콩으로 드시면 몸에 좋다 뭐 말씀들이 많이 하시는데 예. 그것은 우리 효소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다. 예. 그래서 콩은 거의 답니다. 가열 처리한 후에 드셔야 됩니다. 익혀서. 그래야지 앞서 말씀드렸던 콩 속의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 저해제가 있는데 그 저해제가 열에는 아주 약해요. 그래서 그 자기 역할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 가열 처리를 해서 콩은 반드시 드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효소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효소 측면에서. 네. 예. 장어와 복숭아 또 날로 먹는 콩. 그건 피하는 게 좋다. 피하는 것이 좋다. 알겠습니다. 예. 그 음식 궁합이 좋고 나쁨에 있어서 어떤 그 음식을 만드는 조리법과 상관이 있을까요? 상당히 큰 관계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유익한 효소는 항상 열에 아주 예민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중온 정도 되는 것을 유지하는 게 좋지. 이 유익한 효소의 경우는 가열 처리해버리면은 효능이 다 떨어집니다. 예. 네. 반대로 불리한 효소가 만약 있다면 가열 처리하는 게 좋겠죠. 예. 자, 그러면은 유익한 효소의 경우는 대부분들입니다. 우리 청국장에도 혈전을 예방하는 그런 효소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나토키네이즈라고 하는 그런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 즐겨야 되는데 이런 경우 가열 처리해버리면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국장 드실 때도 가열 처리한 것은 효과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유익한 효소를 즐기려면은 가열 조리를 피하라. 그러나 불리한 요소는 차라리 가열한 게 좋아요. 우리 불리한 요소 하면은 김치 물러지는 효소가 있어요. 또 이런 경우는 그래서 김치 담글 때 김치 배추라든지 그다음에 무라든지 그런 경우는 한번 예비 열 처리를 해주고 김치를 담그면은 물러지지 않는 아삭아삭한 맛을 느끼는 그런 김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불리한 요소는 좀 열 처리하는 게 좋고 유리한 요소, 유용한 요소, 유익한 요소는 가열 처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 네, 알겠습니다. 자, 효소와 관련해서 또 다음 주에도 얘기를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국식품과학회장이신 서울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장판식 교수였습니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루이 암스트롱의 세시봉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만은 누구나 경계하는 몸의 변화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뱃살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이 소아 비만은 어떨까요? 이 성인 비만과 비교할 때 좀 너그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의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아이들이 좀 약간 살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크면 이제 키로 갈 것이다. 약간 통통하니까 너무 예쁘다. 예, 이런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래 태어나고 1살 때까지 생후 예. 1년까지는 사실 토실토실한 게 맞습니다. 예. 그때가 체지방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 25 내지 26%는 최소한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1살이 넘어가면서 6살 될 때까지는 체중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키가 좀 빠르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정상 체격으로 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크면서 키로 간다, 통통해야 예쁘다 이거는 이제 1살 이후의 아기들한테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요간에 좀 많이 먹을 게 없었을 때 얘기가 아닐까 제가 좀 조심스럽고요. 예. 그리고 6살이 넘어가면 실제로 그 체중이 늘어나는 속도가 키보다 빨리 증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로 통통한 게 사실은 요주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서 보통 4살에서 한 11살 사이에 시작된 비만의 대부분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기 쉬우니까 만 3살 넘어서도 굉장히 통통하다 그러면 사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물론 아주 어렸을 때는 예외겠습니다만, 예. 네. 크면서, 통통하게, 살이 좀 올랐네, 예쁘네. 예. 그건 아니라는 거군요. 네, 좀 신경을 조금 신경 써야 써봐야 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이게 소화 비만, 기준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살이 찌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많은 소화 비만의 경우 예. 사실은 이제 이렇게 지방세포가 늘어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지방세포 늘어나는 증식형 비만이라 그래서 그런 경우에 숫자가 증가하면서 사실은 성인이 되면서 그대로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4살에서 11살 사이에 시작된 비만으로 이제 말하자면 진단된 그런 어린이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성인 비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예. 또 성인 비만 중에서도 고도 비만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진짜 요주의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먼저 이 지방세포가 그럼 뭔지 이걸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세포 수가 늘어난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 우리 보통 이제 이 지방세포를 가지고 비만을 나눠 본다면 크게 3가지로 나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지방세포의 크기 자체는 별로 안 큰 세포예요. 근데 개수가 굉장히 많아진다. 이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숫자는 정상인데 세포 하나하나가 굉장히 뚱뚱해요. 그래서 세포의 크기가 크다. 이런 두 번째 경우가 있겠고 세 번째는 2가지 지방세포가 혼합돼 있다. 그러니까 뚱뚱한 지방세포도 있고 그리고 숫자도 매우 많고 이렇게 3가지로 우리가 나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건 3가지가 다 문제가 된다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중에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린이의 경우는 지방세포의 숫자가 늘어난다. 그런 타입이 대부분이다라는 게 특성이 되겠습니다. 네. 한편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방세포를 보면은 세포 수보다는 이제 지방 자체, 그 세포 자체가 지방이 좀 있는 세포가 커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소화비만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세포 크기가 크진 않지만 숫자가 매우 많아지는 거고요. 성인 비만의 경우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지방세포 하나하나가 뚱뚱해지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방세포 증식력 또 지방세포 비대형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는 세포가 많아지는 쪽이다. 어른은 세포가 커지는 뚱뚱해지는 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성인 비만과 소아 비만을 좀 다르게 봐야 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 지방 세포의 성장 방식이 다르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바로 이제 유아나 소아의 경우는 지방세포가 개수가 늘어나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어릴 때 비만이 있을 때는 지방세포의 숫자가 빨리빨리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성인의 경우는 이미 만들어진 지방세포의 숫자는 일정한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뚱뚱해지는 그런 의미에서 성장 방식이 소아와 성인이 다르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어릴 때 이렇게 지방세포 증식형으로 비만이 된 경우에 성인이 되면서 그 많은 숫자의 지방세포가 다시 뚱뚱해지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고도비만이 간다. 바로 그래서 지방세포 혼합형이 더 고도비만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방세포 증식형 비만, 또 지방세포 비대형 비만 이렇게 이제 구분돼서 얘기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름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뭐 내용을 네.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군요. 그렇죠. 예. 이름이 근데 너무 길어요. 예. 그 두 가지 다 있을 수도 있고. 예.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있는 경우가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부분의 경우 두 가지가 다 있는 혼합형은 바로 소화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비만일 때가 많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성인 비만의 경우는 사실은 고도비만이 될 가능성이 크고 간신히 체중을 조절해도 또 역시 또 재발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화 비만인 경우에는 이제 말씀해 주신 그 지방세포 증식형과 비대형 두 가지가 다 혼합된 게 많다는 거군요. 그게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소화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증식형이죠. 증식형이 많은 거고, 근데 넘어갈 때 두 가지가 혼자한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네. 예. 이 지방세포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좀 커졌다가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인 비만의 예를 본다면 예. 이거는 뚱뚱한 지방세포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체중 감량을 하면 사실은 꽤 효과적으로 지방세포의 크기가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역으로 숫자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 숫자 자체는 절대로 줄어들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혼합형이 관리가 어려운 겁니다. 예. 숫자가 늘어나는 건 막을 수가 없다는 거군요. 예. 그렇죠. 일단 늘어난 거는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아무튼 뭐 성장기 때는 또 이게 늘어날 수 있고 늘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소화비만의 경우는 숫자 늘어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인들은 이제 이 세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는 거고요. 그렇죠. 예. 네. 아무튼 한번 늘어난 지방세포 수는 줄어들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될까요? 예, 숫자는 줄기 어렵다. 예. 크기는 줄일 수 있다. 그렇군요. 지방세포의 수도 늘고 지방세포의 크기도 커지는 그 복합적인 게 그 소화기에서 이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혼합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방세포, 증식, 비대 두 가지가 혼합형이 돼 있다. 그래서 혼합형 비만이라고 합니다. 예. 그 소아청소년기의 소아 비만도 어떤 그 체질량 지수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체질량 지수로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체질량 지수를 우리가 쓴다 그러면은 예. 같은 연령이나 성별 그리고 키에 의해서 표준 체중에 비교해 가지고 100분위수로서 우리가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체질량 지수로 표현한다기보다는 실제 현재의 체중을 신장별 표준 체중에 비해서 몇 % 늘어났느냐를 가지고 표현을 할 때가 더 많죠. 그래서 20% 이상이면 일단 비만이라고 보고요. 예. 20 내지 30% 정도를 경도, 그리고 30 내지 50%는 중등도, 50% 이상은 고도 비만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게 뭐 소아청소년기는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나요? 어른에 비해서? 어른의 경우는 그냥 체질량 지수를 갖고 그냥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뭐 23 기준, 뭐 23에서 25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린이의 경우는 키에 따라 체중이 당연히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남녀 차이 있을 거고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기에 그 키의 표준 체중 대비 몇 % 늘어났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또 성장기니까 또 키가 굉장히 좀 다양하겠고요. 그렇죠. 네. 또 급격히 커지기도 하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소아청소년기는 또 이 별도의 또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기준을 이렇게 넘어서게 되면 이제 비만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대사 질환의 위험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린이가 예. 우리가 흔히 대사증후군 관련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네.
동맥경화증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비만의 경우도 이러한 질환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 합병증이 생기면서 이런 질환들이 동반되고 각종 혈관 합병증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굉장히 젊은 나이에 문제점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또 그것만이 아니고 과체중이 있으면서 또 관절에도 무리가 가고 지방세포가 뇌하수체 이런 호르몬들을 자극해서 성조숙증이 생기니까 일찌감치 또 왜 그 성조숙증으로 뭐 사춘기가 빨리 온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다 동반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성조숙증, 그러니까 소아 비만이 성조숙증으로 올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 뭐 고혈압, 소아 고혈압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거 소아 비만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도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완전한 당뇨병은 아니어도 당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고 고지혈증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거기에 관련되는 혈관 합병증 당연히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소아 청소년들에게도 생길 수 있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안 그래도 왜 비만 가능성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서 이런 그 소아 청소년 비만이 지금 뭐 2023년도 그 팩트시트를 보면은 거의 20% 정도가 소아 청소년 비만율이 나타났다 그러거든요. 그거와 연관돼서 과거에 비해서 당연히 고지혈증이나 혈당 불내성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혈압이 좀 그 경계치로 올라가는 거 이런 청소년들은 지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럼 그로 인한 합병증들도 생길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죠. 이것들이 다 진행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은 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증 관련 여러 가지 그 심장이나 뭐 혈관 질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청년들의 이런 병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20대 발생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어린데도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스럽네요. 뭐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까지도 소아 청소년기에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아 청소년기는 좀 아슬아슬하다가 20대, 30대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장 나타나진 않더라도 젊은 나이에 비교적 그렇죠. 20, 30대에 이런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젊은 나이에 생기게 되면 이게 또 100세 시대 생각하면 앞으로가 더 걱정인데요. 그럼요. 실제로 어린 시절에 비만이었던 경우에 성인이 됐을 때 이런 그중에 한 예가 다발성 경화증 같은 병에 걸릴 확률도 2배 이상 높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세 시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워낙은 이런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도 나이 들어서 오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발병을 보통 40대에 당뇨병 같은 것들이 발병을 하고 적어도 20년 지나서 60대 이후에 거기에 대한 합병증으로 뭐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나오는데 이게 적어도 20년쯤 땡겨진다 그러면 정말 조마조마하죠. 그러니까 40대 이미 예전에 60대 이후에 걸렸던 병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정말 100세 시대를 생각할 때 너무나 삶의 질이 떨어진 상태에 건강 수명이 너무나 짧아지고 아픈 상태로 오래오래 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요. 정말 걱정도 되고 좀 암울하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서 그 소아 당뇨를 앓고 있는 어린이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인슐린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보조를 받아야 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또 좋아지면 좋은데 계속 성인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당뇨병이 완전 소아당뇨병은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해요. 다른 겁니까? 그렇죠. 그거는 완전히 조금 다른 질환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건 약간 당뇨 불내성이라고 할까요? 비만과 연관돼서 그런 정도가 되죠. 어릴 때는 그런 상태인데 소아당뇨는 조금 다른 범주에 들어갔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30대에 이미 당뇨병이 걸리고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 성장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키 성장에도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비만이 되면요. 예. 어릴 때는 뭐 체격도 크고 키도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춘기가 빨리 올 수 있죠. 성조숙증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성장판이 닫혀버리고 결과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키가 작을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키 성장에도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적정 체중 유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이런 이제 소화 비만이 특히 자라는 환경도 문제겠습니다만 어떤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요인이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유전적인 요인으로는 특히나 뭐 일란성 쌍생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체질량 지수가 일치하는 확률이 이란성 쌍생아보다 거의 2배 정도라고 하는 거는 예. 분명히 유전적 요인이 있는데요. 유전이라는 게 무조건 타고나면서부터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요새 후천성 그런 유전 변화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유전력이 관계가 되고요. 그런 거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생활 습관, 환경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굉장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유전적으로 직접 전달되는 것도 있지만 같은 생활 습관,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서 비만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비만일 확률이 크죠. 실제로 보니까요. 네. 부모 중 한 명이 비만이면 자녀의 비만 가능성은 절반인데요. 40 내지 60%. 그리고 부모 모두가 비만이면 자녀의 비만 가능성은 무려 80%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어떤 뭐 유전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다 보니 네. 예, 영향이 없을 수 없겠죠. 예. 그렇죠. 또 간식 먹다 보면 또 같이 먹어야 되는 거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소화 비만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그래도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우선 이제 궁금해하는 게 예. 이렇게 뚱뚱하니까 칼로리를 탁 줄여서 조금 먹여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게 성장기 어린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과하게 굶기거나 이거는 꿈도 꾸면 안 되고요. 예. 다만 먹는 습관을 잘 살펴서 과한 칼로리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도 칼슘이나 단백질이나 그다음에 기본적인 여러 가지 미네랄이나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을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적정량으로 유지하면서 섭취시키는 거. 이게 지금 말로만 늘어나는데 굉장히 어렵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제일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예. 두 번째는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비만한 사람들의 특성이 움직이기 싫어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재밌게 할 수 있는 운동 종류를 선택을 해서 가족들이 함께 부모가 함께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래도 행동을 교정하는데 그런 거에서 우리가 선뜻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최근에 예. 이제 그래서 비만을 많이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카우치 포테이토란 말이 있잖아요. 저기 소파에 들어놓은 그렇죠. 징글징글하면서 뭐를 한다? TV를 본다? 보거나 요즘은 뭐 그렇죠. 다른 것들도 많이 보죠. 네. 예. 그다음에 전화기로 게임을 한다. 이렇게 꼼짝도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시간을 제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밖에 나가서 좀 몸을 움직이면서 놀게 만들고 그다음에 아침 식사를 그래도 챙겨서 보내면 폭식하는 걸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으니까 학교나 어디 가기 전에 아침 식사를 먹는다. 그다음에 밥을 먹을 때 천천히 먹는 습관을 가진다.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먹는 군것질은 안 먹는다.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관리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근데 성인에 비해서 정말 어렵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예, 음식을 좀 이렇게 골고루 먹게 하고 싶은데 요즘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 생각처럼. 예. 쉽지가 않죠. 예, 대부분 주변 친구들도 보면은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들, 네, 그런 것들이 예, 이 건강에 썩 좋은 음식들이 아닌 것 같아요. 주로 가공식품들이나 또 칼로리 높고 또 단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예. 아주 어린이는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한테 지금 뭐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한 중고등학생 그러면 대뜸 떡볶이, 순대 그리고 또 피자, 무슨 뭐, 예. 네, 피자 그리고 요새 무슨 매운 라면 나온 거 그거 먹고 싶다는 답변이 맵고 그냥 짠 거, 예. 네.
바로 나오니까요. 참 어렵습니다. 예. 참 이 습관을 잘 잡아주는 게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화 비만 관심을 갖고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박지윤의 성인식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